러시아 장군들은 지금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들은 푸틴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히 자포리자 지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우크라이나가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그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는 반격 작전을 벌이고 있었죠. 그것도 비밀리에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단 한 조각의 정보도 유출하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영상도 트윗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전 보안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눈치채지도 못한 채 엄청난 양의 영토를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도시만한 크기의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우고 있는 나라를 상대로 6개월 동안이나 대규모 반격 작전을 완전히 숨길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푸틴 자신이 만들어낸 러시아 군대 내부의 깊은 결함에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데 어젯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가장 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존하던 단 한 곳의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리 가가린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에 최초로 간 남자입니다. 곧 모든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약속드리죠. 그럼 이 모든 이야기 그리고 대규모 반격 작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전선에서 촬영된 이 짧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인의 심리를 이용했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2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이미 항복한 2명의 러시아 군인을 포로로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러시아 군인들을 안전가옥이나 신병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자리에 앉습니다. 아마도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 대화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 대화는 러시아를 위해 누가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싸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들 중 일부는 겨우 1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몇 살이야? 18이요? 젠장, 대체 왜 여기 온 거야? 담배 가져. 라이터도 네가 가져. 알았어, 무서워하지 마. 아무 이유도 안 일어나. 이 모든 걸 그냥 가져. 담배도 네가 가져. 액상도 네가 가져.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괜찮아 그냥. 무서워하지 마. 신분증 같은 거 있어? 아니, 아무것도 없어. 계급이 뭐지? 이병입니다. 그냥 일반 이병이에요. 그건 뻔하잖아. 계약 복무한 지 오래됐어요? 한 반년 정도요. 젠장, 돈 때문에요? 돈이요? 저는 감옥에서 지원했어요. 왜? 돈 때문에? 돈, 자유. 이제 그들이 대화를 마치고 휴식을 끝낸 후 다시 우크라이나 진지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곧 드론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건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닙니다. 그건 항복하는 러시아 병사들을 일부러 쫓아가는 러시아 드론입니다. 정말 미친 일이죠. 다행히도 제가 보기엔 그 한 발로 드론이 격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드론 때문에 러시아 병사 중 한 명, 감옥에서 온 50세 남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위치가 노출되어서 이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 머물 수 없습니다. 아마 더 많은 러시아 드론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상당한 그 남성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성은 아마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러시아인들이 이제 그가 우크라이나 측에 항복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를 도우러 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인의 사고방식과 그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에 대해 독특한 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떤 부정적인 정보도 외부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항복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지휘관들이 자신들이 영토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가능했는지를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남동부에서 7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토를 되찾았고 아무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규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는 휴스턴의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뉴욕시와 거의 똑같은 크기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조용히 그 땅을 되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데 이 일은 6개월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전진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도 마찬가지로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마을 26곳을 탈환했으며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틀 전에 공개한 위치가 확인된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번 반격 작전과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모든 영토 덕분에 이것은 러시아가 사실상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면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죠. 푸틴은 많은 병사들을 부상과 사망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그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몇 가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이 반격 작전은 1월 2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 그리고 그로부터 단 3일
후에 스타링크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인들이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들은 위성에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전에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 터미널만 사전에 승인하고 러시아 터미널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러시아 드론은 제대로 날지 못했고 군인들은 길을 찾지 못했으며 우크라이나 탱크는 그 점을 완전히 이용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2023년 이후 우크라이나가 거둔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화면에서 우리가 말하는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정확히 어디인지 볼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는 말 그대로 회색지대, 즉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양측 모두 그 지역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빨간색 지역은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곳이고 파란색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방금 해방한 곳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서 또 하나 충격적인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도, 즉 딥스테이트 맵인데 이 지도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 제작자들조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문이라도 들었다 해도 정부와 군대가 하려는 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 제작자들조차도 정보를 숨기고 있어서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걸 러시아 지도를 통해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는 실제로 러시아 지도와 우크라이나 지도를 나란히 비교해서 두 지도가 러시아가 생각하는 통제 지역과 실제 통제 지역이 얼마나 다른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두 지도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두 지도는 대략 같은 지역을 보여주지만 러시아 지도에서는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카 도시에 얼마나 더 가까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도에서는 물론 이미 지리적으로 확인되었고 다른 소스들에 의해서도 입증된 내용인데 러시아군이 여전히 꽤 멀리 떨어져 있고 실제로는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진격은 기술적으로 보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그들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면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쟁 블로거들 중에는 자신들의 지휘부에 매우 화가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러시아군 지휘부가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중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죠. 사실 다음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로 러시아 블로거들, 전쟁 블로거들이 있는데 일종의 러시아판 전쟁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실제로 현실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 정보가 차단된 채 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에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나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매일같이 그대로 전달할 때 그래서 그는 새로 즐겨 쓰는 표현이 생겼죠. 네, 제 말은 동지 여러분 그리고 동지 소령님도 용서해 주세요. 네. 하지만 이게 이제는 일종의 만트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게요. 우리 부대는 매일매일 전진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단 한 구역도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훌리훌리아폴레 근처에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테파노 헤르스크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으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에 대해 떠들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것은 그들이 더 영리하게 행동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바로 그 드론 돌격 부대 덕분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도 포함됩니다. 맞아요. 제 말은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한 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통령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보세요. 저도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게 두렵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선전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선전이 결국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당신 자신에게요. 당신은 자신의 선전을 믿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다 합치면 네. 그리고 이것이 위험을 수반하나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Well. 어떤 위험이 있는지요? 간단한 역사적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괜찮다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발전시키자면 네. 이것은 최고 군 지도부가 현장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대표적인 예로는 니콜라이 2세가 있습니다. 그는 군사본부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아니라 군사본부에 있었던 것이죠. 군사본부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군사본부에 있으면서도 군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그의 군사본부 주둔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라 표도로브나가 그를 안심시키면서 알다시피 그저 사악한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했을 때 결국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은 지옥에나 가라지요. 주여 용서하소서. 하지만 그 순간은 나라 전체에 찾아왔습니다. 참고로 그 영상에 대한 중요한 맥락을 말씀드리자면 알렉산드르 2세, 그 사람이 언급한 인물은 1800년대 후반 러시아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국민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러시아 선정가들이 지금 푸틴을 비교하는 인물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뭔가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선정가들은 전선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한번 보시죠. 비상사태입니다. 우리 군대가 드니프로 페트로스크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누가 책임입니까? 저희가 답하겠습니다. 우리 총참모부의 무능한 지휘와 직접적으로는 동부지역 사령부가 책임입니다. 이유는 모든 가용 예비군이 DPR 해방을 위해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비군은 없습니다. 총참모부는 새로운 계약병 모집이 감소함에 따라 예비군을 축적하고 동부전선으로 이동시키지 못한 무능함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VG의 잘못은 예비군 부족으로 인해 방어태세로 전환하지 못한 무능함입니다. 이제 영상 후반부에서 저는 우크라이나가 이 반격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리고 러시아 상부 지휘부가 왜 증원군을 보내지 않았는지 정확히 설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지휘부와 러시아 지휘부 사이에 많은 머리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은 약간 복잡하니까 영상 후반부에 다루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발언에서 첫 번째 언급을 눈치채셨나요? 그는 우리 군대가 일시적으로 드니프로 페트로스크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러시아식 자기합리화입니다. 러시아가 밀릴 때마다 항상 전략적 철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 재정비 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러시아가 전진할 때마다 마치 세계 최고의 군대인 것처럼 굴죠. 이게 사실 이번 전쟁 전체에서 가장 웃긴 밈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밈의 규칙을 알죠? 재밌게 보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 밈은 제 최애 밈이라서 여러분도 분명히 재밌게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미 구독하셨다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밈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지역을 해방할 때마다 러시아는 그걸 전술적 재집결이나 전략적 후퇴, 아니면 단순히 날씨가 안 좋아서 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러시아가 아주 작은 이득을 얻을 때마다 그건 전 세계 나토 제국과 미국 제국의 중대한 패배라고 하죠. 그게 바로 러시아 밈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 말고는 아마 가장 웃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전선에서 고전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늘 써왔던 수법, 즉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이야기와 똑같고 러시아가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러시아 국방부가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캡션에는 겨울에는 너희가 얼어붙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지를 볼 수 있듯이 여러 대의 샤헤드 드론이 보이고 이미지 위에 러시아어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치 눈이 머리 위에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상 숨기지도 않은 메시지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어둡고 추운 겨울로 몰아넣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공식 정부 채널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전쟁 범죄를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슬프고 역겨운 행동이라서 심지어 러시아인들조차도 러시아 정부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조로조프라는 이름의 러시아 선전가가 있는데 제 생각에 그의 이름을 그렇게 발음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해치고 있는지, 그게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참고로 이 일은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점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저는 키이우의 전기가 끊긴 걸 보고 누가 기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키이우의 불이 꺼진 걸 보면 여러분은 전기 없이 앉아있는 젤렌스키를 떠올리나요? 전기 없이 앉아있는 건 젤렌스키가 아닙니다. 18층짜리 건물에 17층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가 물을 얻기 위해 17층을 걸어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리와 와일드베리스에 대한 공격을 축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쟁을 벌이러 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대응했는데 그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인용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 정유소의 불길로 몸을 좀 녹여봅시다. 그리고 배경에는 러시아 정유소가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메시지의 대조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전쟁 자금을 대는 정유소를 타격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사람들을 직접 겨냥하고 다른 한쪽은 사람들을 겨냥하는 데 쓰이는 자금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을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플라밍고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의 로켓 및 위성 인터넷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이곳은 위성 인터넷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올해 초부터 막대한 투자를 해온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스타링크에 대한 접근권을 잃었고 러시아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스타링크 같은 체계를 구축해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영상 초반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반격과도 어느 정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마도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실제로 눈치채지 못한 채 6개월 동안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무능함과 러시아 지휘체계 내에서 벌어지는 거짓말입니다. 자,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저 지도를 보이시나요? 저 지도는 러시아가 실제로 통제하는 지역과 러시아 선전 영상이 나온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나오는 모든 표시들은 그것들은 바로 러시아 군인들이 삼색기를 들고 영상을 올린 위치, 즉 지리적으로 특정된 장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2명의 군인이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다고 해서 그곳이 러시아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행동이 실제로 러시아 전략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이 촬영되면 그 영상은 곧바로 지휘계통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을 책임지는 모든 상급자들, 즉 이 전쟁을 지휘하는 모든 장군들과 지휘관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자원이 필요한지, 어디에 자원을 배치할지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그 장군들은 러시아가 이미 그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가정한 채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그냥 2명이 깃발을 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촬영되자마자 그들은 지하실로 숨어버립니다. 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실제로 들어와서 그 2사람을 처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지역의 책임자는 그 2 러시아 병사가 죽거나 포로로 잡힌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예비군과 증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을 보고할 유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쁜 소식은 그저 처벌만 받게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는 스탈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러시아 군대의 전통입니다. 사람들은 스탈린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조차도 직접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6개월 동안 밀려났을 때도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고 예비군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쟁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모스크바나 전선 뒤쪽에서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뭔가 일이 생기면 내가 정보를 받게 될 거야 라고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뭔가가 지휘체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인들도 스스로 어떤 정보도 내놓지 않았다는 거죠. 맞죠? 만약 그들이 어떤 마을을 장악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영상을 찍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시스템, 러시아 전략, 러시아 군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허점을 빠르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을 소탕한 뒤 아무도 아무것도 올리지 않도록 합니다. 어떤 정보도 밖으로 나가지 않게 철저히 확인하죠. 우리가 얼마나 점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거점을 점령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이틀 뒤나 2주 뒤에 또 다른 마을을 장악하거나 탈환했다고 발표하고 또 그 다음에도 또 다른 마을을 장악했다고 발표하게 되면 러시아는 그 안에서 패턴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들의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얻지 못하더라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올리는 게시물을 보고 그에 따라 작전을 펼치거나 자원과 병력을 재배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무너졌을 때 우크라이나는 기회를 포착했고 병력과 전차를 동원해 반격 작전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처럼 계속해서 매주 영토를 확보하면서도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식적인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챈 한 사람은 20살의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겨우 20살입니다. 프랑스 출신이고 이 전쟁을 아주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클레멘스 몰링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러시아가 포탄을 발사하면 그 포탄이 충격 구덩이를 만들죠. 그리고 이런 충격 구덩이들은 위성사진이나 온라인의 다른 자료를 통해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덩이들을 주마다 추적해보면 러시아의 포격 구덩이들이 실제로 뒤로 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러시아 군인들이 밀려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크라이나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식적인 정보가 나오기도 전에 몇 달 동안 이 사실에 대해 트위터에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라 모두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만약 트위터를 사용한다면 그를 꼭 팔로우해보세요. 그는 겨우 20살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국 침묵 전략이 효과를 봤습니다. 러시아는 자기 시스템에 스스로 걸려든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블로거들은 푸틴에게 거짓말을 하고 대중에게 거짓말을 한 자국군 지휘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끔 너무 많이 거짓말을 하다 보면 스스로도 믿게 되는 거 아시죠? 저는 러시아 지휘관들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동지 지휘관, 헛소리 그만하세요. 그만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위대한 삶의 대가입니다.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흘이면 키이우로 날아가서 박살낼 거라고 했죠? 메드베드추크 헛소리, 돈을 훔쳐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적을 존중하지 않으면 전투에 나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쇼이구, 도대체 뭐 하는 거야? 5월 9일에 대통령에게 군대에 대해 보고했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지? 쇼이구는 어디 있지? 모든 게 도둑 맞았어. 모든 게 팔려나갔어. 그리고 이 자식들은 그냥 이런 무인기, 드론에 들어갈 수십억을 빼돌렸어. 우리 모두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영상 처음에 언급했던 그 시설로 우리를 다시 데려갑니다. 러시아판 스타링크, 우크라이나가 방금 파괴한 바로 그 시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곳은 러시아 우주 프로그램에서 꽤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자체 개발 플라밍고 미사일이 러시아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지인 사마라까지 깊숙이 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영토에서 1000km 떨어진 곳입니다. 러시아 전체 우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인 RCC 프로그레스 로켓 제조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되어 온 주요하고 역사적인 시설로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실어보낸 로켓도 이곳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우주에 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단지는 러시아 로켓 생산의 중심지로 남아있으며 현재는 소유즈 계열 발사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곳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모스크바가 새롭게 발사한 러시아의 로사트 저지구 궤도 위성들을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푸틴이 스타링크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바로 이 로사트 위성인데 이 위성은 전적으로 이 시설에서 생산된 소유즈 발사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도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대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떤 회사라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타링크는 이미 궤도에 약 1만 개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러시아의 계획은 우주에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위성을 띄워서 우크라이나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전선에 대한 정보만을 얻고 전선에서 새로운 인터넷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러시아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푸틴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든 간에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를 도와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가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러시아 내를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제 생각에는 제재에 따르면 그가 미국 로켓에 러시아 위성을 실어 나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스페이스X는 미국 회사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2023년 이후 최대 규모의 반격을 막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러시아가 수십만 명의 병력을 잃으면서 얻은 이득을 사실상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류 언론도 실제로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든 상관없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반대편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 푸틴이 모두가 믿길 원하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러시아의 선전 기계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용기에 대한 진실을 보도하고 러시아 선전에 맞서 싸우는 이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저희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추가 보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가입 버튼을 클릭하거나 basicsinsider.com에 방문하셔서 지금 바로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회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선활동이 아닙니다. 회원이 되시면 유튜브에는 올라오지 않는 저희가 매일 업로드하는 독점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루는 이야기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파고들고 영상에 담기지 못한 세부 사항들까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다룹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척파와 같은 경험 많은 군 출신 전문가들을 모셔서 최전선 영상을 분석해드립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고 사실과 선전을 구분해드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헤드라인을 넘어서 이 분쟁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저희의 검열 없는 확장 보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멤버십은 저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은 어느 날 오르고 다음 날에는 내려갑니다. 이번 주에는 영상이 추천되지만 저희가 한 말 때문에 다음 주에는 추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저희가 전적으로 막강한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보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시고 저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베이식스 인사이더에 방문하셔서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여기 저희 독점 영상에서 척파가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이 로봇의 기관총입니다. 와, 알겠어요. 네, 저도 못했어요. 네, 저도 처음이라서 정말 많은 게 있네요. 와, 친구야, 정말 아쉽다. 벌써 생각하고 있어. 좋아. 그들은 M2 59경 기관총을 가지고 있어. 사실 이건 100년도 더 된 거야. 그 설계가 100년도 넘었어. 미국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 총열 덮개만 새로 바꿨을 뿐 이 총의 내부는 똑같아. 59경이라는 건 총알의 지름이 0.5인치라는 뜻이야. 총알은 1000야드까지 날아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장착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M2 59경 기관총 2정을 가지고 있다면 건물 하나쯤은 박살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연기가 올라오는 게 보이지. 그건 총알에 의해 벽돌이 부서지면서 생기는 연기야. 아마 집의 양쪽을 모두 관통할 거야. 좋아, 다시 말하지만 이건 59경 사격이야. 그리고 너는 알다시피 밖에서 떠 있는 드론으로부터 영상도 받고 있어. 그리고 아담, 이제 전쟁의 상당 부분이 이런 작은 외딴 농가 건물에서 벌어지고 있어. 왜냐하면 러시아군이 더 이상 작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야. 알다시피 대규모 지상 기동 작전을 할 수 없어. 우크라이나가 하루에 15,000대의 드론을 띄우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들은 3명의 얼간이를 알다시피 밤에는 들판을 기어가고 낮에는 이런 건물에 숨어 지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을 군인이 아니라 그냥 걸어다니는 놈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이 건물에 있는 녀석들은 그들의 훈련은 엄마가 그들을 징병사무소에 데려가는 게 전부였어. 그는 떠날 수도 없어. 그들은 그를 버스에 태워보내. 2주 후 그는 우크라이나에 와 있는 거야. 맞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지 약 10일 만에 그는 전투에 투입돼. 그가 우크라이나군과 접촉하게 되면 이건 내가 아니라 뉴욕타임스가 한 말이야. 그의 예상 생존 시간은 23분이야. 야, 23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23분밖에 못 버티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 2대의 로봇과 그리고 촬영할 만큼 충분한 드론들과 싸우고 있는 거야. 알다시피 나도 이런 상황에서 싸우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려고 해. 내 경력 전체를 통틀어 한 번도 공중에서 공격당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 알지? 그러니까 알 수 있지. 저기 파괴된 정도를 봐. 저게 다 벽돌 먼지야. 저런 회색 말이야. 회색 연기. 그리고 저기 남아있는 걸 봐. 알지? 저 건물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봐.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바바야그를 보지 못했을 거야. 비록 그들이 낮에는 자주 움직이지 않지만 그래도 알다시피 그럴 때도 있어. 그리고 저건 분명히 알다시피 더 큰 폭발 피해가 건물을 무너뜨린 거야. 그런데 믿기 힘들겠지만 저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곳에는 지하 저장고가 있거든. 맞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모든 걸 견뎌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다시 보르시는 올 계속 거야. 지킬 거야. 그래. 그래, 숲에 먼지가 좀 들어갔지. 확실히. 알겠어. 이건 무인 드론이야. 민간인 몇 명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고 있어. 그래, 전선과 제로라인에 많은 곳들이 있고 노출된 도시들도 많아. 알다시피 접전 중인데도 사람들이 그냥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곳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왜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알겠어, 저기 러시아 드론이 있어. 그리고 물론 알다시피 그들은 이 차량에 적십자 표시를 강조해 놨지만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 나중에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거야. 알겠어. 너무 돌려 말하지 않을게. 봐, 할머니는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고 싶지 않으셨잖아. 맞지? 할머니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 그리고 결국 그 입장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돼. 그리고 내 말을 믿어. 러시아인들은 그녀가 네 할머니라는 사실에 신경 안 써, 친구야. 그녀는 총검에 찔릴 거고 그들은 그녀의 물건을 다 빼앗아 갈 거야. 세상사가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그녀를 여기로 대피시키고 있어. 차량을 견인해서 빼내는 중이야. 도로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지. 저건 분명히 폭탄이야.
우리는 지금 배수로 위에 다리를 보고 있어. 러시아인들이 저걸 폭파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지금 저기 분명히 적십자 표시가 있는 차량이 있어. 봐,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저걸 공격하면 그건 전쟁 범죄야. 방아쇠를 당긴 너도 명령을 내린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그들은 그녀를 데리고 나가고 있어. 신의 가호가 있길 바란다. 하지만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 머무르고 싶어 할 거야. 알다시피 또다시 그들은 적십자를 공격하고 있어.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빠져나왔어. 하지만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나. 내 말은 나는 헤르손시에서 폭파된 우크라이나 구급차 사진을 수십 장 가지고 있어. 그들은 드니프로 강을 건너 드론을 날려. 그들은 민간인을 발견하면 죽이려고 해. 그리고 알다시피 그 다음에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급차를 공격해. 그 남자의 산탄총을 떨어뜨렸길 바란다. 그게 바로 네가 필요한 거야. 어쨌든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구해냈어. 그리고 알다시피 이 전쟁에는 좋은 놈들과 나쁜 놈들이 있어, 아담. 그리고 나쁜 놈들은 러시아인들이야. 이걸 우리가 봤지. 너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 많은 통찰력이 있을 거야. 팀이 들어가서 TNT로 진지를 폭파하는 거야. 그래, 말 그대로 전투 폭파 작업이지. 알다시피 만약 네가 도시로 들어간다면 도시 전투 공간이나 아니면 실내, 우리가 CQB, 근접 전투라고 부르는 상황에서 이건 분명히 조금 더 이른 시기처럼 보여. 서리가 있잖아. 이 영상의 나머지 부분이나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베이식스 인사이더에 가거나 아래의 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돼.